왜요? 그냥 내 목소리가 노래거니 하면서 하세요. 거기 없구나. 자, 파동을 보실 건데요. 와우. 파동을 또 진도를 또 많이 또 나가야 되는 감각관념 때문에 부담이 쪼까 되네. 들어가 봅시다. 자, 파동. 파동이 뭐예요? 유진아? 네? 진동이. 진동이 주변으로 뭐 하는 거? 퍼져나가는 거. 이걸 우린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파동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요소들이. 거기 여러분들 책에 보시게 되면요. 파동의 요소에서 마루, 골, 진폭, 파장, 주기, 진동수, 위상 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쵸? 그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을 표현할 때는 종파보다는 횡파로 많이 표현을 해주는데 종파, 횡파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어쨌든 쌤이 지금 여기다가 그리는 거는 뭐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파동 중에서도 횡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이게 막 쏙쏙 나죠, 그죠? 네, 수민아 14살 때요. 우후 잠깐만 이제 6월달 됐으니까 여러분들 17살인가요? 생일이 지나면? 맞나? 맞죠? 17살 손? 오, 둘. 아이 어린 것들. 자, 수미 17살 안 됐어요? 네? 아니 됐죠. 됐어? 생일 지났어요? 네. 오, 주현이는? 아니요. 안 불렀어요 아무도. 지났어요. 네네. 가능하세요. 민서이 몇 월이에요 생일? 9월이요. 아직 멀었네요. 어린가. 유진이는요? 2월이요? 생일 빨라갖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아 그럼 벌써 지났겠네요. 오 제일 어르신이네요. 유. 예. 예은이는? 3월. 어우 좀 빠르네요. 윤서는요? 4월. 오 2월, 3월, 4월. 오케이. 정음이 5월? 네? 5월? 9월이요. 9월. 아직 안 지났네요. 네. 어리네요. 누나라고 하세요. 쌤한테. 알겠습니까? 예? 예. 수민이는 몇 월이라고? 5월. 5, 2, 3, 4, 5. 오. 주원이 혹시 6월? 저 4월이에요. 아, 4월이에요. 9월이네요. 자, 보세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거 우리는 횡파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오케이? 횡파라고 하는데 위로 볼록 튀어나온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마루라고 해요. 마루. 제일 볼록 딱 올라간 점. 그거는 마루라고 하고요. 밑으로 쑥 들어간 거는 골짜기다라고 해갖고 뭐라 그러느냐? 골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골. 얘는 뭐라 그러는 거야? 마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됐죠? 근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요. 계속 반복이 돼요? 안 돼요?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이 돼. 반복이 돼. 그럼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를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 주기. 주기적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자, 주기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 주기라는 뜻이 뭐냐? 1회 반복되는 또는 왕복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주기라고 표현을 해줘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 라지 t라고 표현을 해줘요. 1회 동안 반복되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갖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원위치를 딱 왔어 안 왔어? 왔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어렵지 않죠? 기억해 두세요. 단위는 얘는 뭐를 쓰느냐? 세컨드를 씁니다. 세컨드. 초 단위를 쓸 거다라는 거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주기하고 비슷한데 또 다른 개념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파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는데 1회 동안 반복되는데 또는 왕복하는데 반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1회 반복되는 거리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파장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갖고 다시 여기까지 됐을 때 요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주기를 표현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주기라고 하자라는 거지. 주기.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걸린 시간도 반복되는 거죠. 그 시간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되는 거예요. 또는 골에서 골까지에 걸린 시간도 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주기라 그래요. 됐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요까지의 거리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파장이라고 하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고. 주기나 파장이나 똑같이 1회 반복되는데 걸린 시간과 거리에 해당되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포인트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주기는 시간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거리는 파장에 해당되는 값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파장은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Y자 거꾸로 한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파장을 뭐라 그러느냐? 람다라고 얘기를 해요. 람다. 뭐라고 한다고? 람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라틴어 많이 쓰잖아.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오메가, 뭐 이런 거 쓰죠. 수학에서 오메가 배우죠. 언제 배워요? 고1 때? 됐고. 관심 없어요. 자, 애 단위는 뭐 쓰느냐? 미터 단위를 씁니다. 미터 단위. 자, 그러면 여기서 주기하고 항상 짝으로 같이 따라다니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 진동수. 뭐라고 쓰느냐? F라고 써요. F라고 쓰는데 진동수의 뜻은 뭐냐? 1초 동안 반복되는 또는 왕복하는 횟수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진동수라고 표현을 해줘요. 얘는 뭐야? 1회 동안 걸린 시간. 근데 얘는 1초 동안 몇 번 왕복해? 뭐 이런 거지. 앞뒤가 서로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 요 주기에 해당되는 값하고 진동수에 해당되는 값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예요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단위는 세컨 퍼 1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거 뭐 이렇게 지수로 굳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헤르츠라는 사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그러면 T 주기는요 F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진동수 F는요 T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는 꼭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세 가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좀 필요할 게 요 가운데 지점에서 마루까지의 요 폭 또는 가운데 지점에서 요 골까지의 요 폭 요런 폭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폭 전체 폭이 아니라 가운데서 마루까지, 가운데서 골까지 그 폭을 얘기하거든요. 그 폭을 우린 뭐라 그러느냐? 진폭이라고 표현을 해줘. 뭐라고 한다고요? 진폭, 앰플리튜드라고 해갖고 라지 A라고 표현을 해줘요. 단위 이제 거리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미터 단위를 쓰게 돼요. 또는 센티미터를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터 단위 쓰죠. 됐나요? 요 기본적인 세 가지의 얘까지 좀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루나 골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맞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러한 모양, 형태 전체 값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위상이라 그래. 그 밑에 나와 있는 매질의 각 점들의 위치와 진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값체를 우리는 위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시간에 해당되는 값이 나왔고 여기 뭐에 해당되는 값이 나왔어? 거리에 해당되는 값이 나왔죠? 그럼 시간하고 거리가 나왔어? 그럼 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 시간분의 거리. 니네 물리하는 친구들이잖아.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 뭐 배웠어? 그렇지, 속력. 그럼 요거 둘로 우리는 뭐도 파악할 수 있냐면 파동의 속력도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겠군요 라고 되는 거야.
그럼 공식이 저절로 나오겠네. 속력 개념이니까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을 건데 그 시간에 해당되는 값이 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주기를 대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거리에 해당되는 값으로 뭐를 대체해 줄 수 있겠어? 아, 파장으로 대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호로 표현을 했을 때 속력 V에 해당되는 값은 주기 T분의 파장 람다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T분의 1을 우리는 뭐로 쓸 수도 있어요? 진동수 F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럼 얘는 F 람다요. 요렇게도 쓸 수 있군요.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파동적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알파벳을 배운다. 아니, 영어를 배운다. 그럼 알파벳에 해당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겠다라고 친다면 이게 기본적인 파동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아둬야 될 거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가서 그 위에 있는 횡파하고 종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횡파는 도대체 뭐고요? 종파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표현을 해줬을 때 자, 한번 봐보세요. 이해시켜 드릴게요. 횡파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스프링처럼 막 돼 있고 뭐 색깔로 봤을 때 이렇게 무지개 색깔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걸 이걸 이렇게 샥 하면 샥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이름 알아요? 그 이름 모르 그거 그 장난감 그쵸? 친구 잘 안 빌려주는 거. 친구 빌려주면 꼬여서 오잖아. 아우 짜증나잖아, 그지? 근데 그거 이렇게 싹 해갖고 싹 하면 이렇게 싹 넘어가 이런 거 하죠, 그죠? 그거를 옆으로 놓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요, 얘가 이렇게 해갖고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게 횡파라고. 오케이? 횡파 뭐냐? 진행 방향, 파가 전달되는 방향을 이제 진행 방향이라고 할 건데, 그 다음에 내가 진동시킨 방향, 진동 방향에 해당되는 값이 서로 수직 관계에 있는 거를 우리는 횡파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됐습니까? 횡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 관계에 있는 애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종파는 뭐냐? 얘를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아니라 얘 아까 그 장난감 그거를 옆으로 놓은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진동을 시켜보는 거야. 그러면 뭔가가 가는 게 보여요. 맞죠? 근데 갈 때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한 군데만 보면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걸 우리는 종파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진행 방향과 무슨 방향이? 진동 방향 자체가 이렇게 나란할 때 우리는 종파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됐습니까?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냐라는 개념으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친구를 파동을 나는 이쪽으로 전달을 시켜주고 싶어. 그래서 진동 방향이 이쪽이 되는 거야.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치자고. 근데 나는 진동을 어떻게 할 거야? 위아래로 진동을 시킬 거죠. 나는 위아래로 진동을 시킬 거야. 요런 개념이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제일 먼저 진동시킬 거는 얘일 거예요. 맞죠? 그럼 얘가 위아래로 왔다가 갔다리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학 파트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면 좀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연결시켜도 돼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서는 서로 뭐 하는 힘이 있어?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면서 얘도 따라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겠지. 그럼 그 다음에 얘도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겠지. 혹시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약 드세요 요즘에? 그럼 뭐예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무슨 알람이에요? 설마 벨소리를 그 소리를 하진 않았죠? 아니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폰 아니에요? 남의 폰 훔쳐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우씨 깜짝 놀랐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원아? 나 지금까지 목소리 크게 낸 적이 없어요. 괜찮죠? 자, 어이씨 깜짝이야. 자, 어쨌든 얘가 올라가면 얘도 따라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진 않겠죠.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면서 올라가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옆에도 쫙쫙쫙쫙쫙 계속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순간이 생겼을 때 어느 한 순간 핸드폰으로 또는 카메라로 딱 찍었다라고 쳤을 때 약간씩 시간 차이가 생길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그 순간 여기 딱 있을 때 사진을 찍었다라고 치자고. 그럼 얘는 가만히 있겠죠? 이거 그대로 위치해 있겠죠? 이해가요? 아니지. 내려오는 순간. 내려오는 순간.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찍고 다시 딱 내려오려는 순간. 그 순간. 네? 사진 딱 찍었다고 치자고. 그럼 얘는 아직 미처 못 내려왔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위에 이렇게 있을 거야. 다른 색으로. 빨간색으로. 약간 위에 여기 있을 거야. 얘가 딱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맞지? 그럼 얘는 아직 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더 위에 이렇게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치에서부터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 이거지. 됐죠? 그럼 얘는 얘가 최고점은 찢었잖아. 찢었으니까 이제 따라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요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얘는 여기 그대로 있겠죠. 요 그대로 이렇게 있겠죠. 됐죠? 근데 얘는 뭘까? 요 그대로 있는 게 밑에서 올라오는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직 난 밑에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됐죠? 그럼 얘는 그거보다 더 밑에 있어야겠죠.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정점 찍었으니까 이제 얘 내려가는 순간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얘는 다시 그대로. 됐죠? 그럼 얘는 내려오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반쯤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 그거를 순간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우린 이걸 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실질적으로 요 입자는요. 최고 지점, 그 다음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지점을 계속 얘는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야.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건데 얘네들 사이에 뭐가 작용을 해서? 인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서 얘를 계속 따라가려고 하겠지. 또 얘를 또 얘가 따라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횡파예요. 이해 가셨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그 시간이 뭐가 되는 거고? 주기가 되는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런데 얘네들의 시간 간격 차이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고 여기 지점 왔을 때 그 시간하고 얘의 주기하고도 어떻다라고 할 수 있어?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요? 뭔 말인지 알겠죠? 1회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그게 주기다 이거지. 그러면 1회 왕복하는데 걸린 거리, 이거를 우리는 파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라고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모형으로, 그러니까 사인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 이건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각함수 되게 좋아하잖아. 그죠? 수미 삼각함수 좋아하죠? 우후. 왜? 난 기억나는 게 저거밖에 없어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그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요런 형태가 횡파군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그럼 종파도 한번 가보자고. 종파는 뭐냐? 입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이쪽으로 시키는 거야. 이쪽으로 시키는데 얘는 진동을 어디로 시킨다 그랬어? 좌우로 진동을 시킨다고. 좌우로. 됐나요? 그러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 옆에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겠지. 얘도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얘도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얘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왔다리 갔다 하는 순간에 사진을 딱 찍어갖고 얘가 갔다가 다시 오는 순간. 그 순간 나머지 애들의 위치를 쭉 파악해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 모습을 찍었을 때 얘가 딱 여기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와 있고 얘는 많이 와 있겠죠. 정점 찍었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조금 와 있고. 맞죠? 얘는 이쪽으로 조금 갔다가 많이 갔다가 조금 왔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다시 여기 있겠죠. 맞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오히려 반대로 가겠죠. 얘는 더 많이 반대로 가겠죠. 얘는 조금 반대로 가겠죠. 얘는 그냥 원위치로 갈 거야. 아, 그럼 위치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위치들만 파악을 했을 때 얘는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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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좁은 지점의 최고 지점, 넓은 지점의 최고 지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을 때 얘네들은 요 위를 뭐라고 했어? 마루라고 했잖아. 요 밑에를 뭐라 그랬어? 골이라고 했잖아. 그런 말처럼 얘네들도 그런 말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제일 고론에 해당되는 요 지점이 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요 지점. 여기는 제일 밀집이 돼 있죠. 그래서 밀이라고 해요. 얘는 제일 듬성듬성 돼 있죠. 그죠? 밀집되지 않아. 제일 듬성하면 제일 한가해. 거기 소라 그래. 그래서 밀소가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밀에서 밀까지가 걸린 시간이 뭐가 될 거고? 주기가 될 거고. 시간이니까. 밀에서 밀까지에 걸린 거리가 뭐가 될까? 파장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좀 보기가 더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파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야? 회행파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거 이해 가셨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이그젠플로 지금 문제가 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이런 형태로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되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형성이 어느 순간 딱 찍었다라고 쳤을 때 요거로부터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A점과 B점, C점, D점 요런 A, B, C, D점의 진동 방향은 어디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 시간 지난 후 후에 각 점의 진동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행 방향 쪽으로 이거를 평행이동해갖고 싹 그리시면 돼요. 평행이동해서. 어떻게? 진행 방향 쪽으로 요쪽에서 얘가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애를 평행이동시켜갖고 그리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그대로 연결해주면 돼. 이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되셨어? 그러면 결국은 뭐냐? A점은 일정 시간 후에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B점은 일정 시간 뒤에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C점은 일정 시간 뒤에 위로 올라가는 거고 D점은 일정 시간 뒤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하나만 더 그려봐. 요 시간에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요런 식으로 되겠죠. 맞죠? 그러면 A점은 여기로 내려왔다가 일로 갔다가 결국 A점은 요 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해 가셨어? B점도 마찬가지야.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또 내려오겠죠? B점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C점 여기 갔다가 더 이렇게 탑 찍었잖아. 그럼 다시 이제 또 내려오겠죠? D점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뭐 같은 지점이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진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봐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실제로 파도가 칠 때요. 거기에 공이 이렇게 떠 있다라고 쳤을 때 그 공은 밀물썰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파도의 위에 있는 공은 좌우로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 얘는 그냥 뭐만?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바닷가 가면 자꾸 밀려가는데요. 그거는 밀물썰물 때문에 그런 거야. 물 자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지. 실제로 파동만 있는 형태에서는 걔는 이동하지 않을 거다 이거지. 여러분들 풀장 같은 데 가봤을 거 아니야. 가봤어 안 가봤어? 가봤죠? 뭐 캐리비안 베이나 뭐 또 뭐 워터파크나 뭐 이런 데 가봤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인공파도 있잖아. 인공파도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그냥 위로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걔네가 파동이 일어날 때 약간 이제 회전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약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각 점들의 매질들은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진행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자리에서는 뭐만 한다? 진동 운동만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파동의 전파에 나와 있어요. 파동 제1번 파원과 매질, 제2번 파동의 전파에서 파동이 전파될 때는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요.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뿐인 거지. 매질은 제자리에서 뭐만 할 뿐이다? 진동만 할 뿐이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저기 축구장이나 아니면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사람들 막 응원하잖아. 응원할 때 무슨 타기예요? 파도 타기 하죠. 파도 타기 할 때 사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사람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매질은 절대 이동하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뭐만 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횡파의 형태라고 친다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것만 하게 되는 거고, 종파의 형태라고 한다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거기서만 왜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프에는 종류는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변이 위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변이 시간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y축에 해당되는 값은 변이 값이 나오니까 진폭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오케이? x축에 해당되는 값이 위치로 나오면은 파장을 알게 되는 거고, 됐나요? 시간이 나온다고 친다면 우린 뭘 알 수가 있을까? 주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주기를 알게 된다면 뭐를 알 수 있어? 진동수도 알 수 있겠죠. 왜? 주기값을 그냥 역수만 취해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 진동수 입장에서 진동수 입장에서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가 작다, 이거는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라고 봤을 때 진동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1초 동안 왕복하는 횟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이렇게 촘촘하게 갈 거예요. 촘촘하게 돼 있는 애가 진동수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의 폭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그럼 그게 진동수가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거, 진동수가 작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요거를 소리하고 연결을 시키면요. 뭐하고 연결시킨다고? 소리의 3요소와 연결을 시킨다라고 친다면 소리의 3요소는 크게 결국 세 개가 될 건데, 하나는 뭐가 되느냐? 높은 소리, 낮은 소리에 해당되는 소리의 세기. 큰 소리, 작은 소리에 해당되는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 그 세기가 파동 요소에서 뭐하고 관련이냐면 진폭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 작은 목소리 내고 있어. 이거는 진폭. 요 진폭이 어떤 거야? 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큰 목소리 내면 진폭이 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세기는 큰 소리, 작은 소리. 얘는 큰 소리, 작은 소리. 작은 소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리의 높낮이. 높낮이에 해당되는 게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진동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진동수. 그러니까 요 그래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촘촘하게 그려져 있는 게 진동수라며. 그쵸? 그러니까 얘는 높은 소리, 그 다음에 낮은 소리를 얘기해 주는 건데, 진동수가 크면 높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은색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높은 하이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뭐다? 저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리고 하나는 맵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그거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위상이다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줘. 파동의 모형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폭이랑 진동수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파동의 모양이 다른 거야. 모양이. 그러니까 쌤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파동의 모양, 내 소리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친다면 우리 수민이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해가요? 진동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진폭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수민이하고 쌤하고 같은 음을 내는 거고 같은 세계의 소리를 내는데 쌤 목소리하고 수민 목소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게 해당되는 거. 그걸 맵시라고 한다고. 이렇게도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245쪽에 메뉴에 있는 파동의 속력 책 좀 보고 갈게요. 별표 쳐놓으세요. 파동의 속력 잘 나와요. 아까 좀 전에 정리한 것처럼 파동의 속력은 주기운의 파장 또는 진동수에다 파장을 곱한 거 기호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거를 이제 좀 이제 밑에 있는 보기의 내용들을 보고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그럼 첫 번째 거.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나왔어요. 무슨 매질? 같은 매질. 같은 매질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 똑같은 공간 내에서 똑같은 공기가 있잖아. 여기 공기는 다 온도가 동일한 상황이겠죠. 같이 평형, 열평형에 도달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얘기하는 소리나 얘가 얘기하는 소리나 니네가 얘기하는 소리가 다 어떨 거다. 소리의 속력이 일정할 거다라는 거야. 일정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속력이 V는 F 람다라고 했는데 같은 매질이래. 같은 매질이다라는 얘기는 같은 매질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V에 해당되는 값이 일정해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맞지? 그러면 지금 얘가 일정한 상황이니까 얘하고 얘의 곱이 항상 어때야 되는 상황이야?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커진다라고 친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작아져야겠죠. 얘가 작아진다라고 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둘이 무슨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요런 상황을 문제에서 이제 제시를 해줄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거를 소리의 속력이 또는 어떤 파동의 속력 자체가 일정해요. 이렇게 문제에서 안 내준다고. 무슨 상황에서? 같은 매질 상황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진동수에 해당되는 값과 파장에 해당되는 값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 반비례 관계에 있어. 나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만큼 작아져야 돼. 이런 개념을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 거를 이제 문제 푸는데 나오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도 볼게요. 이제 같은 매질이 아닌 거잖아. 맞죠? 자,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이다라고 쳤을 때 파동의 속력, 준이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파동의 속력이 빨라져요 라고 나왔죠. 그죠? 이거 뭐 생각하면 될까? 기타. 바이올린 이런 거. 이해 가셨어? 자, 줄이 어떨수록? 가늘수록. 줄이 또 어떻게 될수록? 팽팽할수록. 여러분들 기타 쳐보거나 바이올린 쳐보거나 또 뭐 있을까? 그런 거 안 쳤으면 그냥 고무줄 2개 연결해갖고 쳐보세요. 그럼 거기서 소리 나, 안 나? 소리 나죠? 그 소리 나는 건데 그 소리 나는 거 자체에서 그 소리도 마찬가지로 얘네들하고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시각하고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파동의 수압요소를 이렇게 소리 3요소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야. 그래서 팽팽할수록 가늘수록 높은 소리가 나요. 알겠습니까? 왜? 속력의 값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속력의 값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진다고요. 그죠? 속력이 빨라지면 V값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요 둘 중에 하나라도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커진 만큼 얘가 커진다라고 친다면 진동수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6줄 중에서 가장 가는 애가 뭐예요? 가장 높은 음이 나죠. 기타. 알죠? 예. 알겠어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걔네들은 팽팽하게 이렇게 고정될수록 높은 소리가 나요. 그것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두 번째 갈게요. 물결파의 속력. 중요해요. 물의 깊이가 어떨수록? 깊을수록 빨라요. 어떨수록 빠르다고? 깊을수록 빨라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육지가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에서 파도가 싹 밀려올까 안 올까? 밀려오겠죠. 밀려오는데 육지 부근, 해안가 부근에서는 파도하고 파도 사이의 간격이 좀 좁아요. 그런데 먼 바다 쪽에서는 파도에 마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파도에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멀어져요. 이유는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 깊이가 깊어지면 파동의 속력이 빨라다 그랬죠? 맞죠? 파동의 속력이 빨라지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속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진동수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뭐의 변화가 생겨야 될까? 람다의 변화가 생겨야겠지. 그 람다가 얘가 커졌으니까 얘도 같이 어떻게 돼야 될까? 같이 커져야겠지. 같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촘촘하게 이렇게 치다가 점점 얘네들의 간격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먼 바다에서는 너울이 친다고 얘기를 하고요. 가까운 바다에서는 파도가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얘네들의 간격 자체가 요 간격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니까 이 값이 한 파장이 되겠지.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선 여기서 요까지가 한 파장이 되겠죠. 이런 걸로 연결할 수 있어요. 됐나요? 요거는 잘 나와요. DF 부분에서도. 또 소리의 속력 볼게요. 고체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액체고요. 그 다음에 기체다라고 나와 있죠. 왜 그럴까? 왜 고체가 제일 빠를까요? 입자 사이 거리가 간격이 가까워서 그래요. 가까우니까 얘가 움직이면 바로 옆에 있는 애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근데 기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여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그래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친다면 좀 시간 텀이 있는 상태에서 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소리의 속력을 비교했을 때 한 뭐 실온에서 소리의 기체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한 340m/s 정도 되고요. 그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1500m/s가 되고요. 그게 고체에서 전달되면 한 4000에서 5000m/s 정도가 돼요. 굉장히 빨라지죠. 오케이? 이해 가셨어? 그래서 기차가 오나 안 오나 그럴 거면 이거나 들어 언니야. 자, 기차가 오나 안 오나, 기찻길에서 기차가 오나 안 오나 암만 이걸로 해도 안 들리는데 선로에다가 길을 대보면 소리 속력이 더 빨리 전파가 되니까 여기선 들리는데 여기선 안 들릴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그런 것들 연결해 갖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잠깐 쉬었다가 파동의 굴절 파트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막 표정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마무시해요. 지금 막 아우 씨 뭐 저런 얘기를 뭐 저렇게 쟤는 신나서 설명하나 막 그런 표정들을 지금 짓고 있는데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파동의 굴절. 파동의 굴절만 알면 전반상은 쉬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굴절하는 것만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결국 근데 그 굴절을 알려면 또 지금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이 또 기본이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파동의 굴절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굴절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굴절이 된다 하더라도 진동수 값은 변화 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일정하다고요? 진동수가 일정해요. 그럼 당연히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이거 역수치한 게 뭐예요? 주기. 그러니까 주기도 일정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굴절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로 들어봤을 때 여기가 바다다 라고 치자고 여기가 육지다 라고 치자고 자, 여기 윤지 혹시 저기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뭐 가수 또는 뭐 연예인 하나 만드세요 빨리. 박보검. 박보검 괜찮죠, 그죠? 자, 윤지가 육지에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박보검이 물에 빠졌어요. 막 살려주세요, 살렸어요. 막 그래.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얘가 왜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럼 구하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오케이, 조건. 넌 수영을 되게 잘해요. 박태환처럼 잘해요. 자, 그럼 구하러 가야 안 가요? 구하러 가겠죠? 수민이 가야 안 가요? 박보검 지금 뭐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박보검 까는 거예요? 아니요. 네가 수영을 잘하는데? 그럼 너 때문에 박보검 죽는 건데? 갈게. 그럼 박보검 말고 누구로 할까요? 저 연예인 지금 다 까는 거예요? 아니요. 자, 어쨌든 구하러 간다라고 쳤을 때 윤지가 암만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육지에서 뛰는 거하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누가 더 빠를까요? 이게 그렇게 고민될 내용입니까? 육지에서 뛰는 게 빠르겠죠. 여기가 빨라요. 육지가 빨라요. 빠른다. 자, 바다는요?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박보검은 계속 지금 여기서 퍼덕퍼덕 거리면서 막 시간 지날수록 얘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죽을 가능성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럼 얘는 시간이 어때요? 되게 촉박한 상황인 거죠. 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여기로 가야겠지. 맞죠?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데 최단 거리는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최단 거리로 갔을 때 제일 빠르게 갈 수 있을까 과연? 여기가 지금 빠른데? 여기가 느린데? 지금 이 거리하고 지금 이 거리가 동일한 상황으로 간다라고 친다면 여기서는 시간이 단축되겠지만 여기서 그만큼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허비가 되겠죠.
그러면 빠르고 느리고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좀 빠른 곳은 좀 많이 가고 이렇게, 그치? 느린 곳은 좀 이렇게 적게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됐나요? 그러면 지금 경로가 여기 서로 바다와 육지에 해당되는 경계면 부근에서 경로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였죠? 파동이 굴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현상이 생길 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자고.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 수직인 선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법선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매질이 다릅니다. 자, 매질이 다른 만큼 아까 같은 매질에서는 속력이 어떻다 그랬어? 동일한 속력으로 간다 그랬죠. 그런데 서로 다른 매질에서는 속력의 차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자, 생기는 상황에서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그 수직인 선과 걔네들의 경로와 이루는 각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빠른 곳에서는 법선과 이루는 각도의 각의 크기가 어떻고요? 크고요. 빠른 곳에서는 크고요. 느린 곳에서는 법선과 이루는 각의 크기에 해당되는 값이 지금 작게 나타나는군요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파동의 굴절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띌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계문으로 들어갔을 때 법선과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우리는 들어가는 각도다라고 해서 입사각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기호로 I라고 쓸 거예요. 얘 졸리니? 조금만 정신 더 찾아주세요. 불적까지만 오늘 최대한 빨리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어리다라고 표현할 거고 그거를 굴절된 각이다라고 해서 굴절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 자, 속력이 느린 곳은 각의 크기도 작고요. 맞죠? 속력이 빠른 곳은 각의 크기가 크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네들의 속력과 각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 상관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사람이 스넬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스넬의 법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스넬의 법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굴절과 관련된 거군요 라고 해서 굴절의 법칙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굴절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하나 더 예를 하나 또 들어줄게요. 자, 빛의 속력은요. 빛의 속력은 어디서 제일 빠르냐면 공기에서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빠른 곳이 물이고요. 그 다음 빠른 곳이 유리고요. 그 다음 빠른 곳이 다이아몬드예요.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공기 속력이 제일 빠른 곳은 어디라고?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른 곳은 공기예요. 물이고 유리고 다이아몬드야. 물은 액체 상태죠. 유리는 고체 상태고요. 다이아몬드는 고체 상태예요. 괜찮아? 네. 괜찮아? 자, 지금 고체 상태에서 느리네? 이유는 뭘까? 빛이 가는데 입자 사이 거리가 어때? 굉장히 가까운 밀접한 곳을 지나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걔네들이 입자들 자체가 빛의 속도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방해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고체보다 조금 입자 사이 거리가 조금 멀긴 하지만 얘는 액체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방해가 된다 이거지. 하지만 기체는 어때요?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빛이 가는데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런데 그럼 얘가 제일 빠른 것이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인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공기인 상태고 공기에서 공기로 빛을 보내면 꺾일까 안 꺾일까? 안 꺾이겠지. 속력의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공기로 가게 되면 빛은 안 꺾이게 될 거야. 그런데 공기에서 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면? 물로 가게 되면은 빛의 속력 차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자, 생기는 상황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계면 부근에서 이렇게 법선을 세면 한번 그려볼게요. 법선을 그렸을 때 물로 진행가 가게 되면은 요 각을 우리는 입사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입사각 I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꺾이는 그 각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 물로 갔을 때는
더 작아져야겠죠. 빠른 곳은 각이 크고 느린 곳은 각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물로 가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이렇게 꺾이는 요렇게 될 거야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죠? 그럼 물 말고 다 유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꺾이겠네? 더 꺾이는 상황이니까 요렇게 가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꺾이겠네? 더 많이 꺾이니까 요런 식으로 가겠네요. 요런 식으로 갈 것 같아. 아, 요런 식으로 갈 것 같아. 요게 다이아몬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요런 상황들을 우리가 봤을 때 누가 굴절이 제일 많이 됐어요? 공기에서 어디로 갈 때 굴절이 제일 많이 됐어요? 다이아몬드로 갈 때가 제일 많이 됐죠. 맞죠? 그러면 결국은 굴절되는 정도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굴절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굴절률이라고 할 건데 그 굴절률은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유리고요. 그 다음에 물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되겠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맞지? 근데 공기에서 공기로 갔을 때는 굴절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맞죠? 안 했고 공기에서 물로 갔을 때부터 굴절을 점점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속력에 해당되는 값과 굴절률에 해당되는 값은 속력의 정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에 있겠구나? 반비례 관계에 있겠구나 라는 걸 또 정리할 수가 있겠네. 맞나요? 됐나요? 여기까지 연결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각의 크기하고 비교를 했고요. 그쵸? 여기서는 속력과 굴절률에 해당되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줬어요. 맞죠? 됐죠? 그거를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자라는 거야. 뭐 해버리자? 묶어버리자라는 거야. 그래서 스넬이라는 사람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요렇게 된 공간에 반원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원통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거기다가 뭐를 채워넣냐면 물을 채워넣었어요. 물을 채워넣고 여기는 그냥 공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에서 물 쪽으로 빛을 쏴준 거야. 뭐를 쏴줬다고? 빛을 쏴줬어. 자, 여기 부분이 법선이다라고 표현을 할게. 법선. 자, 법선이 있는 상태에서 공기에서 빛을 물로 딱 쏴줬더니만 얘는 공기는 어떻다 그랬어? 빠르다라고 했어. 물은 어떻다 그랬어? 느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갔으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작아져야겠지. 작아져야 되니까 물로 가는 상황이라면 요렇게 갈 거야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충. 됐죠? 오케이. 자, 대충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얘네들의 빠르기, 느리기, 그럼 속력하고 굴절률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그걸로도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굴절률은 세면 이제 n이다라고 표현을 할게. n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각도도 나는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요 각도를 i라고 하고 요 각도를 r이다라고 하자고. i는 뭐라 그랬지? 입사각이라고 했죠? r은 굴절각이라 그랬죠? 걔네들은 이제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를 매질 1이라고 할게요. 매질 1. 얘는 매질 2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각각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칩시다. 각각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쳤을 때 매질 1에서 2로 진행될 때의 상대 굴절률. 1에서 2로 갈 때 상대적인 굴절률에 해당되는 값을 나는 정리를 할 건데 그 값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V1분의 V2에 해당되는 값으로 정리를 할게요. 반대로 V2분의 V1에 해당되는 값으로. 맞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속력에 해당되는 값은 앞에서 우리가 파동의 속력을 했을 때 V1에 해당되는 값은 진동수 1의 값에다가 파장 1에 해당되는 값을 곱으로 표현이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V2에 해당되는 값도 진동수 2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파장 2를 곱한 값으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겠네. 근데 굴절이 되는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어떻다고? 얘네들이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그럼 얘네들 지금 일정한 상황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속력의 비율이나 파장의 비율이나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식을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람다 2분의 람다 1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도 이해 가셨어? 오케이. 다음 속력하고 굴절률하고 무슨 관계 있어? 반비례 관계 있었죠? 그러면 그 반비례 관계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친다면 각각의 굴절률 값을 집어넣는다라고 친다면 얘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뭐라니까? 1분의 2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굴절률에 해당되는 값을 각각의 이제 절대 굴절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거든요. 여기 써준 값은 절대 굴절률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그 절대 굴절률은 결국은 뭐의 값으로 우리가 표현했냐면 속력의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속력을 역수치한 값을 우리가 넣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굴절률은 요 원에서의 굴절률은 공기에서 공기로 간 거니까 어차피 그냥 기준으로 1로 놓자고. 1로 놓자고. 그 다음에 얘에 해당되는 값은 누구의 속력분에? 더 큰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더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V2분의 V1에 해당되는 값으로 놓고요. 얘는 V1분의 V1에 해당되는 값으로 놓을 거야. 공기에서 공기로 갔어. 그럼 그냥 그걸로 1로 놓은 거라고. 1로. 됐지? 그런데 얘는 얘보다 굴절률이 어때야 돼? 더 느린 곳이니까 더 커야겠지. 그럼 얼마큼 커야 될까? 속력의 비율만큼 더 커야 될 거다라는 거지. 맞지? 근데 V1이 지금 빠른 상태고 V2가 느린 상태니까 얘가 큰 값이고 얘가 작은 값이니까 이 값이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자, 이렇게 식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뭐 정리하면 되냐면 각도하고 관련 있는 걸 난 넣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각도와 관련된 거를 넣어봤더니 안 맞아. 딱 이거분에 이거에 해당되는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을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까? 얘가 큰 값이니까 위에다가 I 값을 집어넣고 밑에다가 얼 값을 집어넣을까? 그건 안 맞더라 이거지. 근데 스넬은 이거를 계속 넣고 싶었거든. 이거 각도하고 좀 연결시켜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한번 넣어봤어. 오케이? 자,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합시다. 요 점 C라고 하고 요 점 D라고 합시다. 혹시나 싶어서 선분 CD의 길이분에 선분 AB의 길이 값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완전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됐나요? 완전 딱 맞아떨어지네? 근데 나는 각하고 비교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선분 AB하고 선분 CD의 그 값은 요 각도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직각삼각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얘 원이니까 요 길이는 반지름 얼이 되겠죠. 요 원이니까 얘도 반지름 얼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나는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요 길이 선분 A, B에 해당되는 길이 값은 R sin IO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요 길이에 해당되는 값은 선분 CD에 해당되는 길이 값은 R sin R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럼 각도하고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면 요 값을 대신에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R sin 뭐분의 R분의 R sin I에 해당되는 값으로 넣을 수가 있을 텐데 반지름 R에 해당되는 값이 약분되고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각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사인에 해당되는 각도와 관련이 있군요 라는 게 정리가 된 거지. 이해 가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를 우리는 무슨 법칙이다? 굴절의 법칙이다. 또는 뭐라고 한다? 스넬의 법칙이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원 매질에서 투 매질로 갔을 때의 상대 굴절률에 해당되는 값은 원에 대한 투에 해당되는 상대 굴절률이 되는 거죠. 원에 대한 투, 원 동안의 투,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원 동안의 투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 굴절률로 표현을 했을 때 맞죠? 그 값은요. 원에 해당되는 투, 원에 해당되는 투, 원에 해당되는 값은 요게 될 거고 투에 해당되는 값은 요거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분수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V2분의 V1이 되는 거고. 맞지? 진동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속력과 파장은 정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정비례. 맞죠? 정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람다 2분의 람다 1 이렇게 될 거고. 맞죠? 마지막으로 각도와 관련된 걸 표현했을 때 사인 R분의 사인 I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값을 계속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 문제 푸는데 이걸 이용해갖고 푸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될 거니까. 이해 가셨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갖고 굴절의 법칙이 나오게 된 거야. 아이고야.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넘겨보세요. 넘기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올 거예요. 246쪽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매질에서 빛의 속력과 굴절률 해갖고 나와 있고 물결파에서 진행 방향과 굴절률 나와 있는데 요것도 잘 나와요. 무슨 파에서? 물결파에서 요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수조에다가 물을 쫙 담아놨어. 그럼 요 깊이나 요 깊이나 요 깊이나 요 깊이나 다 어떨까요?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죠?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근데 아까 속력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깊이가 깊을수록 빠르고 깊이가 느릴수록 물결파의 속력도 느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뭘 갈아놓냐면 유리판을 이렇게 바닥에 깔아놔요. 그러면 요쪽의 깊이는 요 정도 되는 거고 요쪽의 깊이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깊이가 얘는 얕고 얘는 깊이가 깊어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될까? 여기는 물결파의 속력이 빠르게 갈 거고 여기는 물결파의 속력이 어떻게 갈까? 느리게 가겠지. 그런데 속력의 차이가 생기니까 뭐가 생길까? 굴절이 일어나겠죠. 근데 굴절이 일어날 때 누구는 일정하다 그랬어? 진동수는 일정하다 그랬죠? 근데 속력의 차이가 생기잖아. 속력의 차이가 생기니까 결국은 뭐의 차이가 생길까? V는 F람다에서 얘가 지금 일정한 상황이 될 테니까 얘가 차이가 생기니까 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래서 물결파가 있는 상태에서 긴 막대로 퉁퉁퉁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렁실 해갖고 일정한 간격으로 얘네들이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넘실에서 그 다음 넘실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한 파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거리가 될 테니까.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던 애가 요 경계 부근에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요 길이가 한 파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여기는 얕아졌으니까 파장의 값도 어떻게 돼야 될까? 짧아져야 되겠지. 그거를 위에서 본 그림으로 그려준 거야. 246쪽에 가운데 부분에 요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걔네들을 각도를 비교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비스듬히 들어가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위에서 본 수조의 모양이다라고 쳤을 때 나는 파동을 여기서 계속 똑같은 막대로 쭉 보낼 거야. 그러면 파동, 그 다음 파동, 그 다음 파동, 그 다음 파동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요 밑에다가 요런 식으로 유리판을 갖다 넣게 되는 거지. 요런 식으로 유리판을 갖다 대면 요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얘는 파동의 진행이 요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맞죠? 요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계면이 생겼어. 경계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선을 이렇게 그을까? 법선을 그리면 되겠지?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요렇게 되겠네? 요게 입사각이 될 거야. 맞죠? 여기 부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얕아지겠지? 얕아지니까 파동의 속력이 어떻게 돼? 느려지겠네? 맞죠? 느려지니까 굴절 될까 안 될까? 굴절 되죠. 그럼 여기 부분이 지금 빠른 곳이 되는 거고 요 위에 부분이 느린 곳이 되겠네?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 더 작아져야겠지. 그럼 요 각도보다는 더 작게 요렇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가는데 파장값이 짧게 나타날 테니까 여기서는 요거하고 나란하게 요런 식으로 얘하고 이렇게 다르게 형상이 나타나겠죠. 그거를 그려준 거예요. 책에다가. 위에서 본 그림으로 그려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자, 물결파에서는 파면이 있다라고 쳤을 때 진행 방향이 그 파면의 수직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됐죠? 깊은 곳에서는 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요 거리가 한 파장이 될 거고 얕은 곳에서도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요게 한 파장이 될 건데 깊은 곳에서는 파장이 크게 나타날 거고 얕은 곳에는 파장이 짧게 나타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 관련된 문제를 자꾸만 풀어보셔야 돼요. 일단 완자 먼저 풀으세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모르는 거 싹 다 질문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뒤에 넘겨서 하나만 볼 건데요. 전반사에 대해서 하나만 딱 볼게요. 전반사의 원리에 대해서만 딱 하나만 설명을 하고 오늘 물리 파트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지우는 게 낫겠다. 전반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물결에다가 이렇게 물 있는 데다가 내 얼굴 이렇게 딱 하면은 내 얼굴 비춰져 안 비춰져? 비춰지지. 뭐 깜짝 놀라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비춰지잖아. 근데 비춰지는데 거울에 비친 거에 비해서 물에서 이렇게 비쳤을 때 어때요? 진해요? 거울처럼 막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지 않죠. 이유는 뭐냐면 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빛은요 쫙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제 경계면 부근에서 무슨 선을 그릴까? 법선을 그리겠지. 일부는 반사를 해요. 그 반사는 각이 똑같은 각으로 반사를 해요. 무조건. 요걸 입사각이다라고 친다면 얘는 I 프라임이라고 해갖고 둘이 똑같은 크기로 가요. 그래서 얘는 반사각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일부는 뭐를 하냐면 물로 들어가니까 각이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 작아져야겠지. 작아진 상태로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되는 거야. 요 각은 굴절각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왜 흐릿하게 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일부는 반사돼서 나오고 일부는 굴절돼 갖고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거울은 다 반사돼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명하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런데 물로 들어갔을 때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을 하니까 이것만 살짝 일부만 반사를 했으니까 내가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전반사래. 올 반사를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무슨 반사? 올 반사예요. 올 반사. 그럼 올 반사가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굴절의 법칙을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굴절의 법칙을. 자,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여기가 느린 매질이고요. 느린 매질이고 여기가 빠른 매질이다라고 치자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느린 매질이니까 굴절률은 느려. 그럼 속력이 느리잖아. 작잖아. 속력과 굴절률은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랬어?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느린 매질이니까 굴절률은 어떤 거야? 굴절률은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빠른 매질이야. 그럼 굴절률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자,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이렇게 파동이 진행된다라고 치자고. 법선을 그립시다. 법선을 그린 상태에서 빠른 곳으로 갔어. 그러면 요거를 입사각이다라고 칠 거고요. 여기서 꺾이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칠 건데 느린 곳은 각의 크기가 작다 그랬잖아. 빠른 곳은 각의 크기가 크다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꺾여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 거냐? 각도가 더 큰 상태. 굴절각이 더 큰 상태로 이렇게 꺾여 들어갈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죠?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얘네들에 대해서 그 상대적인 굴절률 값은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지금 구한 거잖아. 그 비율이 속력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파장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사인 R분의 사인 I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결국 이 각도의 값도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같이 커져야 되는 거야. 이 값이 커지게 되면 이 값도 같이 커져야 된다고. 왜? 그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각을 이렇게 크게 해봤어. 이렇게 크게 해봤어. 그럼 얘 어떻게 될까? 얘도 그 비율만큼 이렇게 크게 되겠죠. 맞죠? 조금 더 크게 해봤어. 조금 더 크게 했다면 얘가 이렇게 갔어.
굴절각이 몇 도가 갔어? 굴절각이 몇 도로 갔어? 90도로 갔죠. 그 90도로 갔을 때를 나는 포인트로 잡을 거야. 그때의 요 입사각을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지점의 입사각을 나는 다른 말로 임계각이다라고 표현할 거고, 기호로 I는 I인데 I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됐나요? 얘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봐봐, 얘보다 좀 더 큰 각으로 가면 얘는 위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겠죠. 왜? 굴절각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이게 전반사라고. 입사각이 무슨 각보다만 크게 된다면, 임계각보다 크게 된다면 걔는 굴절돼서 바깥으로 나가 안 나가? 안 나가고 반사가 된다고. 그때부터 우린 전반사라고 해요.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무슨 매질에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처럼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게 되면 얘 굴절각이 훨씬 더 작아지잖아. 그치?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기는 하는데 얘가 작으니까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가게 되면 얘는 90도가 안 되는데 얘는 90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자, 이걸 보고 전반사의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만 진행될 때 무조건. 됐죠? 근데 이거를 느린 곳, 빠른 곳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굴절률도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굴절률 입장에서는 느린 곳이 굴절률이 어떻다? 굴절률 입장에서는 느린 곳은 뭐라고 하고?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갈 때가 이 조건이 될 거라고. 됐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입사각이 누구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 임계각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걔네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계속 반사만 할 거야 라는 거지. 됐죠? 오케이. 나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보냈어. 그런데 튀어나갔는데? 그럼 무슨 각이 중요하겠어? 임계각이 중요하게 다뤄질까 안 다뤄질까? 다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임계각을 구하는 식을 만들면 참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죠. 그거를 스넬 법칙으로 구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걸 스넬 법칙으로 구하시면 돼요. 스넬 법칙은 뭐야?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됐을 때 상대 굴절률에 해당되는 값은 1에 대한 2의 값이니까 굴절률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맞죠? 그거에 해당되는 값을 사인 값으로 표현하면 사인 얼분의 사인 i가 되겠군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임계각이다라고 친다면 얘는 몇 도가 돼야 된다 그랬죠? 90도가 된다 그랬어요.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사인 90도는 얼마야? 1이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나올까? 사인 i c에 해당되는 값은 매질 1에 해당되는 매질 2에 해당되는 값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겠죠? 근데 이왕이면 얘는 어디로 보낼까? 공기로 보내면 좋겠죠? 공기의 절대적인 굴절률을 1이라고 놨으니까. 그럼 얘를 1로 놓는다라고 친다면 어떤 곳에서 보내냐는 걔의 굴절률 값을 역수치하면 누가 값이 나온다? 사인 IC에 해당되는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공식에 사인 IC는 n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값이 나온 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굴절률만 알고 있으면 IC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IC를 알고 있으면 굴절률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전반사. 나머지에 해당되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근데 공식만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지. 그게 결국 굴절의 법칙에서 적용이 된 거야. 근데 굴절 법칙 알려면 맨 처음에 했던 파동적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집에 가서 제발 오늘 영상 또 올려드릴 테니까 제발 영상 좀 보세요. 알겠죠?